자, 4장 해석 모델과 하중 그리고 경계 조건입니다. 우리가 해석 모델이란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갖는 대상입니다. 대상.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어떤 무게가 W인 물체가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음과 같이 모델링을 정밀하게 할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테이블에 판만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나머지 것들은 요 상부 물체는 무게로 들어가게 되고요. 즉 변형을 유발하는 것들은 하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변형을 유발하게 되는 것들은 하중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유발하면 하중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변형을 유발하지 않는 것들 상대적으로 판의 변형이 크고 양 끝단에서의 네 군데 지점에서의 변형이 지점 치마가 적다면은 그것은 경계 조건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이블에 우리가 관심 있는 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 만약에 우리가 테이블의 기둥, 다리만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다리만 모델링을 해가지고 여기에 상부의 변형을 유발시키는 것들은 하중으로 가해주게 되는 거죠. 하중이란 것은 판의 무게와 이 물체, 상부 물체를 더한 거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집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변형이 적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상대적으로 변형이 적기 때문에 경계 조건으로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는 것들은 경계 조건, 변형을 유발하는 것들은 하중 조건으로 대입을 시키고 우리가 관심 있는 물체들을 뽑아가지고 집중적으로 모델링을 할 수 있다. 아니면 그렇지 않다. 복잡하다. 엔지니어링 센스가 필요 없고 나는 이걸 온전하게 다 모델링 할 거다. 라고 하면 다 모델링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이제 뭐 해석하는데 무조건 이렇게 정확한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무조건 그럴싸하게 많이 한다고 해서 정확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공학적인 판단에 의해 가지고 단순화시키고 집중하는 것이 좋다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있어서 정확한 걸 나타내기 위해 지구 전체를 모델링 할 수는 없다라고요. 앞에 테이블 전체를 모델링 하는 경우 아니면 테이블 상부 판만을 모델링 하는 경우 그 다음 테이블 다리만을 모델링 하는 경우 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유롭게 해석 모델을 선택할 수 있고 해석 모델에 따라서 대상 영역에 따라서 하중과 경계 조건이 달라진다 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공학적인 판단에 의해서 해석 모델을 선택하고 거기에 맞는 나머지 부분을 생략하고 그것을 하중과 경계 조건으로 입력하게 된다. 하중이란 것은 변형을 유발하는 것, 그 다음에 경계 조건이란 것은 변형이 제한되는 것을 경계 조건으로 입력하게 되는 거죠. 네. 뭐 관심 부위 단일 물체가 하나뿐이 없다라고 해도 관심 부위만을 잘라내서 해석 모델로 사용할 수가 있다. 만약에 위에 물체가 올라가 있는 게 이건데 요 밑둥지 부분만 개념적으로 잘라내 가지고 위에 부분은 하중으로 가해주고 이렇게 해서 중요한 부분만을 뽑아내 가지고 관심 있는 부분만을 뽑아내서 모델링을 할 수 있다. 다만 나머지 부분은 하중과 경계 조건으로 표현해야 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떤 요소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중과 경계 조건이 바뀐다. 무슨 얘기냐면 하면요. 어, 솔리드 요소 같은 경우에 있어서 한 절점당 병진 회전 자유도가 없고 병진 자유도 3개만을 갖고 있습니다. 쉘 요소 같은 경우에 한 절점당 이렇게 병진 자유도뿐만 아니라 회전 자유도, 보요소니까요. 휨 자유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냥 솔리드 요소와 쉘 요소를 합쳤을 때는 이 회전 자유도를 이 솔리드 요소가 전달받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전달을 받을 공간이 없으니까요. 회전 자유도를 포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요. 이럴 경우는 다음과 같이 추가적인 쉘 요소를 여기 파란색으로 추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서의 병진 자유도가 회전 자유도를 대체할 수 있게 나타내줘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은 이게 힌지 역할을 해서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네. 이렇게 해야지 제대로 접합되는 걸로 모델링이 됩니다. 다른 얘기를 하면은 요소별로 절점당 어떠한 자유도를 갖고 있는지를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쉘 요소, 솔리드 요소. 솔리드 요소는 병진 자유도만 갖고 쉘 요소는 병진 자유도 외에도 회전 자유도를 갖는다 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도에 따라서 또한 적절한 하중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솔리드 요소 같은 경우에 병진 자유도 뿐이 없죠. 병진 자유도는 병진 자유도에 해당되는 하중만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집중 하중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럼 모멘트를 넣고자 한다면 절점당 넣을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모멘트에 의해서 발생하는 회전 자유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 솔리드 요소 같은 경우에 어떻게 모멘트 하중을 줄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간결 리지드 링크를 사용해서 양쪽에 병진 절점 하중을 통해 가지고 모멘트 하중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강체 연결을 통해 가지고 어, 집중 하중에 의해서 모멘트를 나타내야 된다. 예. 그래서 최소의 해석 자원을 투입하여 효율적인 해석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적절한 해석 모델과 하중 경계 조건의 선정이 대단히 중요하다. 입니다. 5장 유한요소 해석의 종류입니다. 유한요소법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의 종류는 다양하고요. 일반적으로 선형 정적 해석에서부터 실제 거동의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비선형 해석까지 해석 목적에 따라서 적합한 해석 종류를 선택해서 효율적으로 해석을 수행해야 한다. 그 중에 이제 선형 정적 해석입니다. 동적 해석의 반대말 정적 해석이죠.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은 경우고요. 선형이란 얘기는 후쿠이 법칙, 탄성 영역 내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다른 얘기를 하면은 재료의 변형이 작기 때문에 하중과 변이, 응력과 변형률 관계가 선형적으로 가정할 수가 있고요.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정적인 해석, 하중도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응답도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구조물의 특성도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만약에 변한다면은 동적 해석을 수행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만약에 응력 변형률 관계가 미소 변형률 영역에서도 만약에 비선형성을 갖고 있다면 재료 비선형 해석을 수행해야 되고요. 어, 선형 정적 해석이란 것은 선형 해석이란 것은 발생 변형에 대해서 강성 변화를 무시할 수 있어야 된다. 즉 K 값이 일정하다라는 뜻이죠. 예, 변형 영역 내에서는 만약에 K 값이 변한다라고 하면은 전체 시스템 매트릭스 K 값이 변한다라고 하면은 변형에 따라서 K 값이 변한다 그러면은 기하 비선형 해석을 해야 됩니다. 기하 비선형 해석을 해야 되고요. 또한 하중이 작용하고 이로 인해서 변형이 발생하는 동안 경계 조건이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경계 조건이 하중에 따라서 혹은 변형에 따라서 변하게 된다면 경계 비선형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혹은 이와 같은 경계 비선형 문제는 접촉 해석, 컨택트 어널리시스. 예를 들어서 방호벽에 차가 부딪힐 때 부딪혔는데 방호벽이 같이 찌그러진단 말이죠. 그러면 경계 조건이 처음에는 요게 경계 조건이었었는데 경계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접촉 해석 등을 이러한 것은 경계 비선형을 해야 된다. 하지만 간략하게 볼 수 있을 때는 선형 정적 해석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다. 선형 정적 해석인 경우는 불변인 하중, 그 다음에 강성이 변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중첩시킬 수도 있고 중첩시킨다는 것은 하중 1이 발생했을 때 변이 1, 하중 2가 발생했을 때 변이 1이라면 하중 3이 발생했으면 변이는 더하기 해서 2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선형 정적 해석 외에도 모드 해석이 있습니다. 모달 해석이라고 또 하고 모드 해석. 이럴 경우는 구조물의 고유 진동수와
거기에 해당되는 변형 형상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어떤 구조물이 진동이 발생하는 경우에 공진을 피할 수 있도록 설계하거나 그 다음에 진동이 발생하는 동안에 어떠한 변형 현상이 발생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굴 해석이 있는데요. 버클링 어널리시스라는 것인데 구조물이 인장 하중을 받을 경우는 항복에 의해서 파괴가 되지만은 압축 하중을 받을 경우는 좌굴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파괴가 됩니다. 예. 인장 하중에 의한 항복 파괴는 선형 정적 해석을 수행해서 알아낼 수가 있지만은 압축에 의한 좌굴 파괴는 그 압축에 의해서 항복이 일어나기 전에 일반적으로 좌굴이 발생합니다. 특히 가늘고 긴 구조물의 경우에서 두께가 얇은 구조물 경우에 좌굴이 발생하고 대표적인 예로 기둥과 가는 기둥이죠. 박판, 얇은 판을 갖는 원통 등이 자굴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열 전달 해석이 있고요. heat transfer, 우리가 hydration, 수하열 해석이라든가 이런 것들. 열은 뜨거운 데서 차가운 데로 흐른다라고. 근데 이러한 흐르는 것이 일정하게 흐르면은 정상 해석이라고 부르고요. steady state,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라고 하면 비정상, transient, 천이 열 전달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도 9배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근데 그 온도차가 크면 클수록 온도의 흐름이 크다. 입니다. 그 다음에 온도 분포를 계산한 후에 이 온도 분포를 이용해서 구조물의 변형이라든가 응력들을 추가적으로 개선할 수가 있다. 그 다음 비선형 해석이 있는데요. 비선형 해석은 우리가 선형 해석의 반대말이죠. 예, 미세 재료가 응력과 변형률 간의 관계가 비선형일 경우는 재료 비선형을 해야 되고요. 구조물의 전체적인 형상, K 값이, 여기는 탄성계수 E 값이죠. K 값이 변형에 따라서 변한다든가 하중에 따라서 변할 때는 기하 비선형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경계 조건이 일정하게 힌지, 롤러, 그 다음에 뭐 고정단 이런 조건이 아니라 이 경계 조건이 변형에 따라서 하중 조건에서 변한다라고 했을 때는 경계 비선형인 접촉 비선형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비선형 해석을 수행할 수가 있고요. 선형 해석과 달리 비선형 해석은 전체 하중을 여러 스텝으로 나눠서 할 수 있습니다. 선형은 한 번 해석하면 되지만 비선형은 여러 개 스텝으로 나눠가지고 해석을 해야지 이러한 비선형성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비선형성이 심할수록 이걸 촘촘하게 단계를 나눠가지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즉 촘촘하게 나누면 나눌수록 반복 계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스텝이 늘어나기 때문에 해석 시간이 길어지고 해석 결과 데이터 양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유한 요소 해석의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처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석이 있고 그 다음에 후처리가 있습니다. 전처리란 것은 우리가 각각 모델을 작성하는 겁니다. 컴퓨터상에서 메쉬를 작성하고 하중 경계 조건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해석 종류를 선정하고 뭐, 뭐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CAD에서 자료를 불러와서 자동 요소망 생성한다든가 작업하기 전에 여러 가지 절차들, 뭐 입력 데이터, 재료 성질, 기하학적인 형상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솔버 해서 해석기를 돌리는 겁니다. 해석을 돌리는 것이 하나의 큰 프로세스고요. 그 다음 나온 결과를 분석하는 작업을 포스트 프로세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단계가 있습니다. 프리 어널리시스, 이걸 프리 프로세싱,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한 요새에서는 요건 프로세싱이라고 부르고요. 요거는 포스트 프로세싱이라고 부릅니다. 나온 결과를 가지고 보기 좋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눈에 잘 안 드러나니까 우리가 등고선으로 나타내고 색깔로 나타내 가지고 어디가 유형 부위고 결과가 제대로 나온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추가적인 해석도 수행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가지고 결과를 다시 연산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변이를 구했는데 이 변이를 통해 가지고 부재력을 구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후처리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7장입니다. 해석 수행 단계입니다. 하나하나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를 풀고자 합니다. 선형 해석입니다. 계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요소에 대해서 행렬을 구성하고요. 여기서는 선형 정적 해석이니까 요소 강성 행렬을 구성합니다. 그 다음에 요소의 행렬들을 두 개의 요소가 있죠. 첫 번째 요소와 두 번째 요소 각각에 대해서 요소 강성 행렬을 구성하고 그것을 조립하여 조합해서 전체 행렬을 구성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전체 행렬을 풀기 위해서 하중과 경계 조건을 대입을 해야 되고요. 대입하고 난 다음에 이 전체 행렬, 시스템 행렬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행렬을 풀어서 절점 2번과 3번에서의 변이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변이값 U2와 U3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구한 U2와 U3, U1 값은 0이니까 처음부터 경계 조건에 의해서 요걸 사용해서 요소 1번과 2번에서의 평균 응력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절차로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를 보면은 이게 선 요소로 모델링을 한 거죠. 1차원 선 요소로 모델링했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하학적인 형상을 위해서 A1 값이 필요한데요. 물론 재료값하고 다른 것들도 넣습니다. 넣어서 이거를 성질, 프로퍼티라고 불렀죠. 요소 1, 요소 2가 있고요. 절점은 1, 2, 3, 3개가 있습니다. 요소 1번은 1번 절점과 2번 절점을 갖고 있고요. 요소 2번은 2번 절점과 3번 절점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 하중은 P가 가해주기 때문에 F3가 P가 되고요. F2 값은 0, F1 값은 반력 값이니까 우리가 모르는 값입니다. 네, 요것이 P가 되죠. 변이 값은 경계 조건에서 요놈이 0이고 요놈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값이죠. 자, 각 요소별로 요소 행렬을 구하게 되면요. 다음과 같은 요소 행렬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소 강성 행렬입니다. 1번 요소에 대해서는 1번 절점과 2번 절점, 1번 절점과 2번 절점에 해당되는 요소를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1번 절점, 2번 절점 각 자유도가 하나뿐이 없으니까 절점당 이 같은 경우에 2번 행렬에 대해서는 2번 절점과 3번 절점, 2번 절점과 3번 절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요소 행렬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 값들은 다 똑같으니까 그냥 K1으로 놓고요. 요 값들은 다 K2라고 대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2번 요소 행렬, 1번 요소 행렬을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체 시스템 강성에서는 1번 절점, 2번 절점, 3번 절점 3개를 다 갖고 있죠.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절점에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 행렬, 전체 강성 행렬에서 1번 요소가 차지하는 것은 1번 절점과 2번 절점에 해당되는 부위만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요소는 2번 절점과 3번 절점에 해당되는 부위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면은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전체 강성 행렬을 만들었습니다. 합치는 것은 K1과 K2를 더하는 거죠. 이것을 수식으로 나타내면은 sum Ki 하고 I 값은 1에서 2까지 변한다 라고 했습니다. 하면은 요 2번 절점 1번 요소에 해당되는 것을 불러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요소에 해당되는 것을 불러올 수 있어가지고 합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체 K로 나타내고 우리가 U하고 F 값은 다음과 U1, U2, U3 세 개 절정과 F1, F2, F3 세 개 하중을 가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전체 시스템 행렬이고 대칭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각 분야의 대칭 행렬이란 거죠, 자연. 하지만 이 문제를 그냥 풀어가지고 U1, U2, U3를 구하려면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의 역행렬, K의 역행렬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싱귤러 매트릭스, 구할 수가 없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구하기 위해서는 구속 조건, constraint,
구속 조건이란 것은 바운더리 컨디션, 경계 조건을 구속 조건이라 부릅니다. 를 대입시켜야 됩니다. 구속 조건은 뭐냐면 우리가 첫 번째 절점에서의 변이값은 0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u1 값을 0이라고 대입시킵니다. 그리고 하중 조건을 대입시킨다. 하중 조건은 F3가 P라고 넣고 그 다음에 F1 값은 우리가 모르는 F라고 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놓고 이 방정식을 풀려고 하는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미지수가 U1, U2, U3인데 U1 값이 0이란 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 푸는 방정식은 이 방정식만 풀면 됩니다. 이 방정식. 즉, 이 경계 조건을 위해서 우리가 풀어야 될 방정식은 밑에 해당되는 이 방정식만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 방정식의 역행렬은 구할 수가 있고요. 이 방정식의 역행렬을 구해서 U1, U2와 U3를 구해보면은 이 U1, U2와 U3 값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고요. 변이값을 여기서 구할 수가 있고 이 U2하고 U3를 사용해서 각각 요소 1과 요소 2의 변형률을 구하고 이걸 후처리 과정에서 하는 겁니다. 후처리 과정. 에서 역행렬을 구하는 것은 이거는 프로세싱, 해석 과정이고요. 앞에서 했듯이 그 입력 데이터를 넣어서 모델링하는 것을 프리 프로세싱. 여기서는 5번부터는 포스트 프로세싱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탄성계수를 곱해주면은 각 요소별로 평균 응력값이 나옵니다. 변이는 경계에서 절점을 공유하기 때문에 연속이지만은 응력은 요소 단위로 계산되기 때문에 요소별로 불연속입니다. 다른 얘기를 하면 이 요소에서의 응력, 이 요소에서 응력해서 불연속이 됩니다. 변이값은 여기서 U2 값, U3 값 하기 때문에 변이값은 서로 이렇게 여기서 좀 전에 그 요소에서 봤을 때 변이값은 연속이 됩니다. 이렇게 끊어지지 않죠? 근데 응력값은 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마이다스 같은 경우에 해석 과정이 이제 밑에 보면은 출력해가지고 출력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나눠서 보게 되면은 하나하나 앞에 설명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프리 프로세싱 부분에 제일 처음에 보면은 해석된 절점 수가 21,600개다. 요소 수는 14,000개다. 예의죠. 자유도 수는 보통 한 여기에 곱하기 3 정도 했네요. 그래서 64,000개다. 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방정식, 그러니까 경계 조건을 대입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요 전체 디그리 오브 프리덤, 전체 자유도가 전체 방정식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빼니까 좀 전에 U1 값은 빼니까 U2하고 U3만 살아남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 전체 자유도의 개수보다 작은 수가 방정식에 이렇게 좀 전에 2행 2열이 돼버립니다. 전체 행렬이 아니라 전체 행렬은 여기는 64,000, 요 밑에 경계 조건을 뺀 것이 63,000개입니다. 이 방정식을 풀게 됩니다.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 가지 여기서 해석 시간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요 솔빙 하는 방법이 프로세싱 방법인데요.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리고 이 계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석 기기, 솔버들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요게 솔빙 하는 시간이 가장 오래 시간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결과를 구하고 난 다음에 U2, U3를 구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사용해서 각 요소별로 응력을 구하는데요. 이건 포스트 프로세싱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저장을 하고 만약에 메모리가 부족할 경우는 뭐 하드 디스크를 사용할 수 있고 CPU가 부족할 경우는 하드 디스크 혹은 뭐 코어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일 경우는 계산 속도가 빨라지겠죠. 다 하고 난 다음에 포스트 프로세싱일 때는 뭐 여차여차 응력을 계산하고 뭐뭐 합니다. 그 다음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은 전체 사용된 메모리는 얼마를 사용했고 그 다음 해석 시간은 얼마 걸렸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넘버 오브 트레드란 것은 이제 코어의 개수를 몇 개 사용하느냐, 시스템 코어 하나를 쓰느냐, 두 개를 사용해서 하나보다는 두 개가 계산이 빠르니까요. 병렬 처리를 사용해서 빨리 계산하느냐, 그다음 메모리를 얼마큼 사용했느냐가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메모리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는 일반적으로 하드디스크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하드디스크를 사용하게 되면 계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 여기까지.